여러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출석 체크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원, 네, 이승우, 산신과 이지연, 이승우, 네, 산신과 이지연, 들어갔고, 권유주, 네, 김민수, 네, 머리 하셨네요. 네, 김유림, 네, 노승아, 네, 성민정, 네, 네, 이소은, 네, 이수빈, 네, 이예린, 네, 이윤진, 네, 이은서, 네, 이지연, 네, 네, 임채은, 네, 장주희, 네, 네, 네네, 최은선, 네, 네, 최지우, 최지우 학생 맞나요? 하유나, 네, 네, 최하연, 네, 최지우 학생이 없네. 네. 저기 어제 어린이날인데 좀 쉬었는지요? 우리 유교과 이지연 학생, 네, 오늘은 강의 듣는 장소가 바뀌었네요. 네, 맞아요. 아이패드로 듣고 있습니다. 역시. 어제는 뭐 하셨습니까? 어제 여기 삼거리 공원 가가지고 음, 어린이들 축제하는 데 가서 봉사하고 왔어요. 유교과 그 봉사활동 갔다 오셨구나. 네네, 재밌었습니다. 훌륭합니다. 우리 권유주 학생은 뭐 하셨나요? 저도 어제 봉사 갔다 왔어요. 같이 대부분 다 갔나요? 아니면 신청한 사람만? 그 신청한 사람. 음, 우리 김민수 학생은 머리 언제 하셨죠? 월요일에 했어요. 월요일 날. 좀 돈이 많이 들었겠는데.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신뢰도 배웠는데 성민정 학생 어떠셨나요? 신뢰도. 어, 기억이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이윤진 학생은 어떠셨어요? 네. 음, 조금 헷갈리긴 하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뭔가? 그랬구나. 네. 오늘은 그 신뢰도하고 조금 연관이 있는 타당도에 대해서 신뢰도하고 타당도가 보통 한 세트인데 오늘은 이제 신뢰도 배웠으니까 타당도 부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밈 중에 그 막 짤방이라고도 하죠. 짤방 중에 그 타당도를 아주 잘 설명하는 개인적으로 아주 잘 설명하는 짤방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가지고 앞 시간에 소개를 했는데 대부분 모르더라고요. 나만 아는 거였어. 너무 이렇게 매니악한 거라서 그런가? 여러분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죠? 이거 좀 보신 적 있으시죠? 그 타당도라는 거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게 이제 이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어릴 때 봤을 때는 고길동이 엄청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고길동은 그냥 자기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던 사람인데 파충류랑 외계인이 집에 들어와 가지고 집 물건을 팔거나 집을 망가뜨리거나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약간 그 현실 버전으로 어둠의 버전으로 만든 게 이 애기공룡 둘리라는 이 작품이죠. 이 사람이 이거 하는데 둘리가 막 집에서 담배 피우고 있으니까 고길동이 막 가슴을 치면서 여기 내 집이라고 하면서 하다가 둘리가 이제 집에서 희동이 안고서 담배 막 피고 있으니까 그 바가지에다가 물을 퍼가지고 얼굴에다 확 뿌려버리죠. 여긴 내 집이라고 내 돈 주고 산 내 집이야 쾅쾅 막 하면서 하니까 둘리가 얼굴에 물 맞은 다음에 선 넘네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초능력으로 막 손가락 자르고 막 그런 이제 무시무시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타당도라는 개념이 뭐냐면 제가 만약에 시험 중간고사 문제를 냈는데 이런 문제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명근이 떨어진 장학금 이름은 무엇인가? 이런 거를 딱 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수업 시간에 몇 번 예를 들었으니까 분명히 들었던 기억은 나는데 그게 지금 이 교육평가 수업이랑 무슨 상관이지? 이거 선 넘네. 막 생각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이제 타당도의 개념입니다. 아니면 유아교육 그 저기 병설 유치원 교사를 뽑는데 뭐 엉뚱한 시험을 본다. 체력장을 본다. 군인을 뽑는 것도 아닌데 왜 체력장까지 봐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건 좀 선 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이제 타당도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도라는 거는 앞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죠. 지난번에 그 표준화 검사 만드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이제 신뢰도 부분 설명하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재야 될 것을 재고 있는가, 측정해야 될 것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가를 보는 개념이 타당도다라고 했고요. 타당도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개념이 있습니다. 내용 타당도, 부인 타당도, 준거 타당도 세 가지가 있고 준거 타당도에는 크게 두 가지 타당도가 있는데요. 공인 타당도하고 예측 타당도 또는 예언 타당도라고도 부르죠.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있다. 그래서 이제 내용 타당도 뭐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뒤에 좀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내용 타당도라는 거는 진짜로 시험 문제에 배운 게 나왔느냐 하는 내용이죠. 교수님이 가르쳐 준 게 시험 문제에 나왔는가를 물어보는 내용이 내용 타당도에 해당하는 거고요. 구인 타당도. 구인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구인? 임채연 학생? 구인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알바 그죠? 구할 구인 때, 구직할 때밖에 못 들어봤죠? 네. 이 구인이라는 말은 사실 그 사람을 구한다 할 때 그 구인이 아니고 어 이게 이제 번역 어투죠. 이게 그 일본말 일본에서 이 개념을 가지고 올 때 관련된 한자로 번역을 해가지고 들여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 한자를 그대로 쓰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구하고자 하는 요인 그것을 구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은 construct validity라고 하는데 construct가 그 저기 공사하거나 이런 거 construct라고 하잖아요. 구조물. 그러니까 construct validity라는 건 뭐예요? 이게 체계적으로 잘 구성이 돼 있는가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게 부인 타당도다. 준거 타당도 우리가 준거 참조 검사 했었죠? 준거 참조 검사할 때 나왔던 타당도 그게 이제 준거 타당도인데 준거라는 말이 그때 썼던 것처럼 어떤 기준이 되거나 근거가 되거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준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타당도 그것을 우리가 준거 타당도라고 부른다. 크게 공인 타당도하고 예측 타당도가 있는데 공인 타당도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 뭐 태권도 공인 4단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공인을 받았다 하는 거. 이미 인증받은 어떤 다른 검사하고의 상관관계를 보고 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영어 시험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영어 시험이 진짜로 쓸모있는 영어 시험인지를 보려면 제가 만든 영어 시험의 점수하고 여러분들이 받은 토익 시험의 점수하고 상관관계를 봐서 제가 본 영어 시험도 잘 보고 토익 시험도 잘 본다. 혹은 제가 만든 시험에서 못 봤으면 토익 시험도 잘 못 본다. 이렇게 됐으면 그 믿을 만한 시험이겠죠. 제가 낸 시험이. 그렇죠? 그 아주 공인된 시험인 토익 시험하고 그 성적이 비슷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공인 타당도라고 부르고요. 예측 타당도라는 거는 자격 시험 같은 거를 볼 때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자격을 주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거를 맞출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운전면허 시험 같은 거 있죠.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진짜로 운전을 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보는 거. 운전면허 시험에서 이상한 걸 물어보면 실제 도로에 나가서는 운전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실기 시험도 보고 이래야지 운전할 수 있지. 그냥 필기만 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처럼 그런 시험들을 우리가 이제 예언 타당도, 예측 타당도라고 부릅니다. 하나하나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타당도 부분을 이예린 학생이 읽어주십시오. 내용 타당도 평가 도구가 측정하려는 내용을 어느 정도 충실하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함. 즉, 평가를 위해 선정된 내용이 평가 대상이 되는 전체 내용을 다 대표할 수 있는가를 확인. 내용 타당도, 논리적 타당도, 교과 타당도, 교수 타당도라고도 함. 측정하고자 하는 분야의 전문가가 자신의 지식이나 논리에 의해 타당도를 결정하는 방법. 논리적 사고에 입각한 분석 과정을 통해 판단함. 주관적 타당도. 네, 내용 타당도라는 거는 영어로 content validity. 여러분 컨텐츠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뭐 컨텐츠가 뭐 넷플릭스 이런 데도 쓰지만 어떤 그런 내용적인 부분들 그걸 왜 컨텐츠라고 하죠. 그래서 평가 도구가 뭘 측정하려고 해. 뭐 수학 시험을 본다 했으면 그 수학 시험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진짜로 배운 데서 나왔는가 하는 거를 물어보는 거죠. 중요한 게 나왔는가 하는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용 관련 타당도라고도 부르고요. Content Referenced Validity. 그 레퍼런스가 뭐죠? 그 근거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의 근거를 둔 타당도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논리적 타당도. 이게 뭐 A라는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했으면은 그게 왜 중요한지를 차근차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과 타당도, 커리큘럼 밸리디티. 여러분 커리큘럼이라는 말, 교육 과정이라는 말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고 또 다른 수업 시간에도 충분히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과정이라는 것은 어쨌든 교육 목표 체계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짜여진 교육 목표들을 달성해 나가고 뭐 이루어야 되는 수준들을 미리 설정을 하고 얼마나 달성했는지 보는 게 그 커리큘럼이잖아요. 근데 그 커리큘럼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보는 게 커리큘럼 밸리디티라고 할 수 있고요. 인스트럭셔널 밸리디티, 그 교수 타당도, 그 교수님이 수업을 하는 거, 교사가 수업을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교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수업에 대한 타당도, 교수 타당도라고도 부를 수가 있다. 측정하고자 하는 분야의 전문가가 자기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자기 전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특히 이제 뭐 유아교육 전공이다라고 했으면은 유아교육의 전문가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배우지 못했던 유아교육에 대한 내용을 4년 동안 대학에서 공부하고 뿐만 아니라 실습도 하고 이렇게 이제 경험들을 쌓아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유아교육과 나온 학생들, 유치원 선생님들하고 그 보육교사하고 같은 처우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어떨까요? 성민정 학생이 만약에 그런 처우를 당했어. 그럼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좀 허무할 것 같긴 해요. 그죠? 그 불공평하잖아. 왜 불공평하지? 보육교사는 공부해서 딸 수 있는데 음, 유치원 교사는 4년제 대학을 나와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떤 교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웠다는 것을 대학 졸업증으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리 뭐 실제로 뭐 옛날 같았으면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없었을 때라면 혼자서 집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 그 유아교육과 4년제 유아교육과를 나온 사람보다 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더 많이 알고 더 아이들도 잘 보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자격증 같은 게 중요해지는데 어쨌든 뭐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어쨌든 또 시험을 보고 병설 유치원으로 가기도 하잖아요. 이 병설 유치원에 간 선생님들을 보면은 그 시험 문제를 풀고 선생님들이 된 거죠. 근데 거기에 나오는 시험들은 어떤 시험이죠? 우리 임용고사에 나온 내용들, 임용고사에 출제된 문제들을 풀고 교사가 된 거죠. 그러면 임용고시에 나온 문제들은 어떤 문제인가? 라는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대학에서 4년 동안 배워왔던 것들, 그렇죠? 그것들을 바탕으로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보면 내용 타당도는 그 관련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임용고사를 본다고 했을 때, 음, 임용고사 본다고 했을 때 누가 내용 전문가일까요? 임용고사의 내용 전문가들은 누구일까? 이윤수 학생? 시원하게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저요? 네, 어, 교수님들? 정답입니다. 그 이제 유아교육 전공 또는 교육학 전공자 교수님들이 시험 문제를 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이 타당도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내용 전문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 측정 전문가나 평가 전문가들이 문제를 이 내용 타당도를 점검할 수 있을까요? 하윤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 타당도를 측정 전문가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할 수는 있는데 네. 완전 객관적이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인중개사 시험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그 부동산 사장님이 되는 시험. 공인중개사 시험을 출제하는 그게 이제 국가에서 자격증을 주는 시험이기 때문에 출제를 이제 나라에서 돈을 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 측정 전문가들도 같이 포함이 돼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주로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 문항이 뭐 신뢰도가 얼마고 타당도가 얼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이 검사의 신뢰도는 얼마고 타당도 얼마고 이거를 계산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 내용 타당도는 점검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용 타당도라는 거는 해당 내용에 대한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측정 전문가들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고 있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부동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거래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를 수 있잖아요. 그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학과 교수님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오래된 공인중개사 협회 회장님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출제위원 또는 검수위원으로 들어와서 내용이 잘 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검사하는 게 내용 타당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측정하고자 하는 분야 전문가가 자신의 지식이나 논리에 의해서 타당도를 점검하는 거.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교육평가를 저한테 배운 사람이 있고 또 다른
뭐 옆에 순천향대에서 배운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순천향대에서 배운 사람이 강조하는 교육평가의 내용이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내용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게 더 맞느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다음으로는 이 논리적 사고에 입각한 분석 과정을 통해서 판단한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 주관적 타당도라고 부른다. 이 주관적 타당도라는 거 이게 얼핏 보면은 타당도라는 거는 좀 객관적이어야 할 것 같은데 주관적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안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내용 타당도라는 거는 주관적 타당도이긴 하지만 꼭 필요한 타당도예요. 그래서 해당 내용 전문가들이 보지 않으면 이 문항이 맞는 문항인지 틀린 문항인지를 구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중학교 2학년 수학시험 문제에 뭐 어떤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게 실제로 중2 때 기본적인 개념을 다루고 중3 때 본격적으로 다루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내용을 내용 전문가가 아닌 이상이야 명확하게 딱 판단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아 이거는 중3 때 배운 내용인데 중2 때 나왔네. 이거는 문제 잘못됐네.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 그게 이제 내용 타당도를 추정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 타당도를 배우다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안면 타당도, 페이스 밸러더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페이스 밸러더티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익숙한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성민정 학생이 뭐 어떤 분야의 전문가야. 그러면은 성민정 학생이 뭐 성민정 학생 뭐 좋아하세요? 저 강아지. 맞아. 이제 그러면은 성형욱이라고 해볼게요. 성형욱이야. 막 모든 개는 훌륭해. 막 개를 너무 잘 돌봐. 그래 이런 사람에게 그 애견 관련된 그 시험을 출제한다. 애견 보호사 뭐 이런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자격증 시험에 출제를 맡겼다라고 했을 때 시험 문제를 낸 다음에 이 성형욱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혹시 이 문제 어떤가요? 이렇게 딱 봤을 때 이 선생님이 성형욱 선생님이 딱 보고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쵸? 이런 문제들 주로 내죠? 이렇게 하는 거. 내가 다른 문제에서 본 적이 있어요. 다른 문제, 이거 익숙한 문제네요. 이렇게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안면 타당도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 하버드 학생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고3 수능 문제 푸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수학 문제 푸는데 막 너무 어려워서 못 풀겠다고 하는 막 그런 짤이 도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그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은 사실 수학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들을 많이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문제를 푸는 스킬들 그런 어떤 과정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푸는 것에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어떤 그 기술들이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세계적으로 봤을 때 난이도가 아주 높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풀 수 있는 그런 스킬적인 부분에서 이거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사가 거기 문제 내는데 들어간다면 이런 얘기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내가 봤던 문제다. 우리나라 고3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이제 내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안면 타당도라고 부르고요. 검사 제작자나 피험자가 얼마나 이 문제에 친숙한가, 많이 봤던 문제인가, 요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접해본 문항은 안면 타당도가 있다. 이렇게 안면이라는 게 페이스잖아요. 페이스, 얼굴. 페이스 투 페이스가 뭐예요? 얼굴을 마주 본다는 뜻이죠. 자주 봤던 문제들을 타당도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과학적이냐라고 보면은 사실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렇게 과학적인 느낌이 들진 않잖아요. 문제집에서 봤던 것 같아. 이게 이제 어떤 근거가 되기에는 너무 빈약하니까 이런 거를 요즘에는 이제 좀 피하고 있다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이수빈 학생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검사의 문항, 질문, 목적이 측정을 위해 규정된 내용 영역이나 전체를 얼마나 잘 대표하는지를 묻는 것. 내용 영역을 상세화하는 작업에서 시작하고 내용을 구체적 기술 및 내용 영역 문항 유형, 분류 등을 포함함. 이를 검증하기 위한 논리적, 경험적 검사 문항이 검사 내용을 적절히 대표하고 있는가, 내용 영역과 검사 점수의 해석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함. 전문가의 전문적 판단이 특정 내용의 전집, 내용 선택, 문항 유형 선택, 점수화 등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함.
학교 교육 현장에서 타당도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됨.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는 좋은 방법은 기원 목표 분류표에서 목표와 문항의 일치도를 판단. 네. 뭐 이제 읽어보면 다 알겠죠? 검사의 문항 이런 것들이 진짜로 우리가 배웠던 거를 잘 내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보는 거고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상반기에 배웠던 내용들을 떠올려 보면은 우리가 먼저 교육 목표를 세우죠. 어떤 교과목에서 배울 교육 목표를 세우고 그 교육 목표가 차시별 교육 목표로 나눠지고 차시별 교육 목표는 또 교육 목표의 단계 그 있죠. 뭐 지식, 이해, 적용, 뭐 분석, 종합, 평가 해가지고 6단계로 나눠지는 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목표를 나누고 거기에 맞게 교육 목표를 적고 그런 것들을 쭉 상세화하는 과정들을 거치죠. 그래서 그런 상세화, 내용 영역을 상세화하고 나면 결국은 이원 분류표 상에 그게 나타나잖아요. 해당 교육 목표는 뭐고 그 교육 목표를 어느 정도로 달성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쭉 기술을 해서 쓰는데 그런 것들, 그런 내용 영역을 상세화하면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는 그 이원 분류표를 통해서 딱 바로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원 분류표에서 문항이랑 목표랑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점검하면 된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내용 타당도에 대한 부분이죠. 학교마다 측정 전문가를 두고 해당 내용이 진짜로 잘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검사할 수는 없겠죠. 돈이 많이 들고 번거로운 일이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학교 교육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교육에 있어서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내용 타당도의 준거 자체가 교육 목표가 되기 때문에 교육 목표를 잘 세우고 체계적으로 세우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가 앞 시간부터 끊임없이 강조를 해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장점이 뭐가 있느냐라고 보면은 전문가들이 어떤 인식을 공유하니까 진짜로 뭐가 중요한지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 그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장점인데 단점은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이게 주관적 영역이잖아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중요하긴 한데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공통된 인식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정의적 행동 특성 같은 거, 뭐 창의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흥미, 아니면 뭐 사랑, 행복 이런 거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우리 이 예린 학생은 언제 행복하세요? 자려고 누웠을 때? 뭐 하고 누웠을 때? 자려고. 자려고 딱 누웠을 때. 그러면 되게 좋네. 하루에 한 번은 꼭 행복한 순간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하루에 2번도 마음먹으면 2번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행복감을 질문할 때,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연구들도 많이 하거든요. 인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어떤 요인들이 인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고 싶어가지고 검사를 해보면 일단 행복이 뭔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모든 사람이 다 자려고 누웠을 때 행복감을 느끼진 않겠죠.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라거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려고 누웠을 때 불안감을 느끼거나 또 잠을 자지 못하고 악몽을 꿀까 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행복이라든지 뭐 안녕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리는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잠을 자는 것이 최고 행복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것처럼 요거를 객관화할 수 있는 어떤 내용적인 부분들이 잘 갖춰져야 된다 하는 얘기들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수다를 떨어보자면 요 그래프 혹시 아시나요? 소득이 올라감에 따라 행복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은서 학생 네, 어떻게 될까요? 음,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올라간다.
아니다. 계속 올라간다. 2번. 아니다. 일정 수준까지는 행복하고 돈이 일정 수준 이상보다 많아지면 행복감이 떨어질 것이다. 3번. 손가락으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1번, 2번, 3번. 다 맞네요. 2번이 제일 많은 것 같고 3번도 있고 1번도 있고. 이게 이제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 행복에 대해서 배웠던 내용들은 이제 요게 답이었어요. 일정 수준까지는 행복해지는데 돈이 아예 없을 때보다 돈을 조금씩 벌면 벌수록 점점 행복해지는데 어느 수준, 이 어느 수준은 어느 정도냐면은 대략 우리나라 기준으로 월 400만 원 정도 이상이 되면은 행복감이 뭐 더 증가하진 않는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운 거죠. 그런데 이건 이제 세계를 기준으로 했더니 이랬던 건데 각 나라별로 각각 잘라서 이거 이제 다층 모형이라고 하거든요. 다층 모형. 멀티 레벨 모델링이라는 그 통계적 기법이 있어요. 요거를 활용해 가지고 각 나라별로 보면 비교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봤더니 다 모든 나라들이 돈이 많을수록 더 행복하대요. 그래서 이 그동안의 연구 결과는 통계적인 오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인 거. 상식적으로 돈이 더 많으면 더 좋은 의료 체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뭐 가족이 힘들 때 도와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돈이 아주 많으면 또 조금 뭐 정말 이 끝에 있는 뭐 이재용 같은 사람들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약간 돈이 많다는 이유로 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 소득이 많아지면 우리가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관심을 가지고 잘 준비를 좀 잘 할 필요가 있다. 너무 막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너무 막 욜로 하는 데만 아니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여행을 뭐 명품백 이런 거에 너무 아니면 뭐 그런 거에 너무 이제 하기보다는 제가 최근에 결혼식 갔다가 대전에 결혼식에 갔다가 거기 이제 옆에 백화점이 있어가지고 가봤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백화점 가본 지가 참 거의 안 가거든요. 백화점 이제 물건도 비싸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거의 안 가는데 이제 천안에서도 한 몇 번 가보고 대전에 간 김에 한 번 가봤는데 거기 그 루이비통이 있는 거예요. 1층에 명품관. 그래서 와 여기는 명품관도 있네 이렇게 하고서 이제 대기팀을 딱 봤는데 루이비통 대기팀 150팀, 구찌 대기 200팀, 롤렉스 20팀. 그래서 정말 돈은 나만 없구나. 다 돈이 많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뭐 내용 타당도는 다시 좀 설명을 해보자면 진짜로 재야 될 것을 잘 재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주로 점검을 했다 하는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부인 타당도는 아까 뭐라 그랬죠? construct validity. 재야 될 것을 재고 있는가. 그 구하고자 하는 요인을 진짜로 구하고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말한 방금 전에 말했던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창의성 아니면은 뭐 행복, 사랑. 사람마다 정의가 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것들 있죠. 이 공통된 어떤 행복하면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어떤 개념들이 있어요. 이런 이거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개념들, 뭐 이런 거 있죠. 안정감, 그죠? 건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계가 원만하고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안정감이 여기 행복감에 대표적으로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창의성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것들, 민감성, 이해성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창의성, 뭐 행복, 사랑 이런 것들은 조작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거죠. 일단 그 인간의 심리, 어떤 인간의 마음에 대한 부분들은 인간의 심리적인 특성이나 성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정해야지만 이걸 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심리적 구인으로 분석을 해서 조작적 정의를 부여하는 거죠. 사랑이 뭐야? 라고 하면 사랑은 한 소녀가
한 소년이 뭐 애프터 쉐이브를 바르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사랑에 대한 정의를 서로 측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고 이런 식으로 조작적으로 정의를 한 다음에 그것들을 규명한 심리적 부인들이 제대로 측정되었는지를 검증하는 방법. 이게 이제 구인 타당도라는 거죠. 여러분 그 장범준 버스커 노래 중에 그 노래 아세요? 사랑이란 건 한 소년이 애프터 쉐이브를 바르고 한 소녀가 뭐 하고서 서로의 향기를 맡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이제 영국에 있는 유치원생들 대상으로 사랑이 뭐야 이거를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애들이 이제 써서 낸 거죠. 소년이 뭐 애프터 쉐이브를 로션을 바르고서 서로 냄새를 맡는 이거를 사랑이라고 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가사로 쓴 게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 수 없는 것들 있죠. 객관적으로 서로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미리 정의를 하고 이 정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각각을 측정을 해서 진짜로 얘네들이 요거를 재고 있는 게 맞는가. 예를 들어서 행복이라고 했으면 행복을 잴 때 진짜로 잠이 들어가는가. 이거를 이제 확인해 보는 방법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게 진짜로 여기 포함되는가. 잠, 뭐 돈, 안정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진짜로 여기에 포함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인 타당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인 타당도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이제 이런 거죠. 심리적 특성이나 행동 양상을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재는 건데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무엇인지를 규정한 다음에 이거를 수량적으로 규명하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는 거죠. statistically significant 하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다? 얘는 통계를 나타내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잠시만 저에게 30초만 시간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구인타당도라는 거는 통계적으로 재는 거니까 어떻겠어요? 일반 교사들이 하기가 어렵겠죠. 여러분들한테 구인타당도를 재라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분이 나쁠 수가 있죠. 이거 배운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뭐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새로운 검사를 만들거나 아니면 뭐 공인된 검사를 만들어야 된다거나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잴 수가 있다. 통계적으로 잴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타당도를 어떻게 재는가 6단계에 대해서 우리 산심과 이지연 학생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측정하고자 하는 심리적 특성을 구성하는 구인을 이론적 경험적 배경에 의해 밝힘. 구인과 관련된 이론에 근거하여 구인이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제작함. 구인들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검사를 제작함. 특정 대상에게 검사를 실시하여 응답 자료를 얻음. 응답 자료를 분석하여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구인들을 제대로 측정하였는지를 밝힘. 심리적 특성을 규명하는 조작적 정의에 포함되어 있는 구인과 관계없는 문항을 제거함. 보면은 이게 통계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먼저 계속 나오죠. 이게 심리적으로 뭘 측정할 건지를 이론적, 경험적 배경에 의해서 사전 이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되는 게 아니라 앞에 여러 사전 조사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이 조사 내용들을 여기다가 이제 담는 거죠. 조사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문제가 없는지를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부인과 관련된 이론에 근거해서 요거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 여기서 이제 이론적으로 뭐 예를 들면 사랑 여기에 포함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겠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요 하나 여기에 요거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여러 가지를 만드는 거죠. 5개 정도 문항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요 5개를 통해서 요걸 재고 요거는 이거를 진짜로 가리키고 있는지를 보는 게 구인 타당도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요거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 제작하고 측정하는 문항들로 검사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5개짜리 문항을 이렇게 여러 세트를 만들어 가지고 요거 각각 다 재는 다음에 이게 전체적으로 얘를 재고 있는가 그걸 보는 거죠. 검사를 실시하고 응답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심리적 특성을 규명하는 조작적 정의에 포함되어 있는 구인과 관계없는 문항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만약에 사랑인데 여기에 뭐 갑자기 돈이 들어가 있어. 이런 거 이제 안 되겠죠? 이런 게 만약에 통계적으로 너무 값이 떨어지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지워주면서 하는 거. 그게 이제 구인 타당도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구하는 방법은 2가지인데 상관계수법이랑 요인 분석법 2가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상관계수법은 각 구인들을 통해서 얻은 점수하고 총점의 상관관계를 구하는 건데요. 이렇게 보면 돼요. 창의성을 구한다고 해봅시다. 창의성 검사 총점이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다고 봅시다. 여기에 뭐 이해도, 암기력, 개방성, 민감성 등등 이렇게 있는데 창의성 요 검사들을 쭉 다 받았는데 검사 점수가 80점이었어. 이 80점 받은 사람의 이해도에서 받은 점수는 8점, 개방성에서 받은 점수는 9점, 민감성에서 받은 점수는 10점, 암기력에서 받은 점수는 5점 이렇게 해가지고 총점이 80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점수 있죠. 여기서 받은 점수, 여기서 받은 점수하고 요 총점하고 상관을 구하는 거예요. 엄밀히는 사실 이제 여기서 80점에서 요 값을 뺀 72점하고 8점하고의 상관관계 요거를 구하고 또 80점에서 9점을 뺀 71점하고 9점의 상관관계 요거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 하위 요인들에서 받은 점수하고 나머지 검사 총점하고 받은 점수의 상관관계를 비교를 해서 거기서 나온 상관계수를 바탕으로 구하는 방법 그게 이제 상관계수법이고요. 요인 분석은 조금 더 어려운 방법이에요. 이렇게 자료가 어떻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을 때 이걸 하나의 요인으로 묶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영어로는 팩터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건데 몰라도 됩니다. 그냥 그 요인 분석이라는 게 있고 어떤 하나의 요인으로 묶어줄 수 있느냐 하나의 요인으로 묶어줄 수 있는지를 규명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요인 분석이라고 한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장점은 뭐냐면은 통계적이라는 말이 주는 장점하고 똑같죠. 통계적이라는 말이 어떤 장점을 주죠? 계량적이니까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딱 숫자로 떨어지니까 이거를 나타내는 지수에는 뭐 TLI, CFI 뭐 등등이 있어요. 이런 게 0.9 이상이면은 되게 이제 높은 타당도를 가지는구나, 구인 타당도를 가지는구나 이런 걸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오차를 나타내는 RMSEA가 0.05보다 작거나 이러면 우리가 타당하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숫자가 딱 나오니까 어때요? 아까 그 주관적 내용 타당도보다는 더 객관적으로 보인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보고 그런 식으로 보는 거고 근데 이제 단점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표본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창의성을 재는데 10가지의 하위 요인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구했죠. 이 10가지라고 해볼게요. 10가지를 구했으면 요거 각각을 재는 문항이 또 한 5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나타낼 때 이 구인 타당도를 구하려면은 사람 수가 400명 이상이어야 된다. 아니다. 500명 이상이어야 된다. 아니다. 문항수 곱하기 50명, 아니 20명, 뭐 50명 이렇게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사람들마다 구하고자 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근데 이 통계적 방법의 함정은 뭐냐면 수식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숫자가 많으면 유리해요. 최소를 몇으로 할 거냐 라는 거에서 언제나 숫자가 더 많은 게 유리하게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표본을 확보하는 게 유리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구인타당도라는 거 다시 정리해 보면은 심리적인 부분들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들을 먼저 정의를 하고 그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을 낸 다음에 전체 검사 총점을 계산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근데 장점은 통계적으로 나오니까 숫자로 딱 떨어지니까 뭔가 좋다 나쁘다 이게 명확한데 단점은 사람 숫자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 중고등학교에서는 이거를 사용하기가 어렵겠죠. 한 학년이 뭐 300명, 400명 정도니까. 근데 여기서 뭐 400명, 500명 이상이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식의 검사 활용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수가 있다. 다음으로 이제 중거타당도인데요. 중거타당도 부분을 우리 어, 노승 학생이 한번 읽어주시죠. 중거타당도 검사 결과를 통해서 미래의 행동을 예측하거나 다른 검사의 점수를 추정하려고 할 때 필요한 타당도. 검사 점수가 다른 변수와의 관계에 관심을 둔. 검사 점수와 외적 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검사의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 예측에 있어서 정확도의 정도가 검사의 타당도의 증거가 됨. 공인 타당도와 예측 타당도가 있음. 통계적인 개념으로 검사 점수와 준거 특성과의 상관계수를 통하여 추정. 검사 결과와 준거와의 관계에 관한 경험적 자료를 수집해야 함. 준거 관련 타당도, 경험적 타당도라고 함.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징은 뭐냐면은 저기 그 통계적으로 계산을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특징이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준거타당도라는 거는 보면은 미래 행동을 예측하는 것도 되고 미래의 걸 예측하지 않는다면은 이미 공인된 어떤 다른 검사와의 상관관계를 보는 거 그거를 우리가 준거타당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에 있어서 정확성의 정도를 말하는 건데요. 이 예측이라는 거는 두 가지를 의미해요. 예측이라는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어떤 A가 어떤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미래 시점, 여기 미래를 예측하는 거 요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A라는 검사가 B라는 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가를 보는 현재 시점의 검사를 보는 방법 이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한다는 게 두 가지가 된다는 거죠. A 검사를 통해서 B를 예측할 수 있는가를 보는 현재 시점 게 하나가 있고 흔히 우리가 예측이라는 사전적 의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미래 어떤 시점에 이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예측이라는 걸 두 가지 개념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미래에 일어날 일 아니면 다른 시험을 예상하는 일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미래 시점에 일어나는 걸 우리가 예언 타당도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공인 타당도라고 부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통계적인 개념으로 상관계수를 통해서 추정한다. 상관계수는 이렇게 구하죠. 네. 이거는 이렇게 구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알 필요가 전혀 없겠죠? 이거를 뭐 여러분들이 지금 안다고 계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걸 여러분들한테 계산해 오라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통계적으로 나타내는 거니까 어쨌든 객관적인 값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는 것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인터당도라는 거는 어떤 검사 점수가 현재 시점에 다른 검사 점수하고 예를 들어서 조명근이 만든 토익 시험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만들었어. 막 조익이라고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이거하고 토익의 상관계수를 보는 거죠. 그랬더니 상관이 아주 높아. 이건 이미 공인된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조익을 잘 보면은 토익도 잘 볼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요거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뭐랑 같은 거냐면은 여러분 그 모의 토익 있잖아요. 돈 안 내고 학교에서 볼 수 있는 그 모의 토익.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요 모의 토익 점수를 보면은 실제 토익 점수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공인 타당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어떤 심리 검사를 많이 쓰이는 뭐 MBTI 같은 거 했다고 보면은 MBTI랑 비슷한 다른 검사 이거를 뭐 이수빈 학생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뭐 SBTI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해봤더니 성격이 비슷한 거야. 똑같이 나와. 그러면은 굳이 돈 내고 이거 쓰지 말고 더 저렴한 가격에 쓸 수 있는 SBTI를 쓰는 게 유리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의 상관을 구하는 거, 유사성, 연관성을 측정하는 게 공인타당도다. 이 공인타당도라는 거는 공인사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적으로 인정을 받은 거, 대중에게 이미 인정을 받은, 타당성을 입증받은 검사 점수와 내가 새로 만든 검사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보는 방법이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시간 차원과 중과의 특성에 따라서 예한 타당도와 차이가 있다. 예한 타당도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어떤 시점에 검사를 했으면 이 시점에 바로 나타난 능력이 아니라 그 이후에 제대로 잘 수행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시간 차이가 있는 거죠. 타임.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되는지를 보는 거. 이게 이제 예언 타당도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미 입증받고 있는 검사를 통해서 얻은 점수와 관계를 보는 거. 그렇죠? 그래서 잘하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검사 도구 새로 만드는 이유는 서로 바꿔서 사용하기에 좋게 하려고 목적 또는 기존의 평가 도구를 새로운 걸로 교체하려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시험을 너무 이제 이게 유명한 시험이 돼버려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딱 보면은 알고 예상하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을 쓴다거나 이런 경우 있죠. MBTI 같은 거 할 때 그거 주의하라고 하잖아요. 항상 딱 생각에 바로 떠오른 대로 내 행동 특성이라고 생각되는 거에 딱 찍어야지.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특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럴 땐 A, 이럴 땐 B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학생들 앞에서는 막 저는 사람이 여러 명 있으면 좀 이제 시끄럽고 말도 많고 이러는데 사람이 없고 막 두세 명이 있으면 말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막 당황하는 거예요. 대학생 때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이제 동아리 활동하는데 여러 사람들 앞에서 제가 막 웃기는 역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막 말 많이 하고 그런 애 역할을 동아리에서 하다가 이제 동아리 어떤 후배가 너무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같이 밥 한번 먹을 수 있냐고. 그래서 같이 이제 대학로에서 만나가지고 한 세 명이 만나가지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밥 먹는데 제가 막 너무 가만히 있으니까 한참 얘가 막 얘기하다가 헤어질 때쯤에 갑자기 저한테 막 우물쭈물하면서 여자였는데 그러는 거예요. 오빠 제가 뭐 혹시 기분 나쁘게 한 게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 오늘 너무 재밌었는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막 되게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제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이제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내 얘기를 왜 하고 있지? 왜 이 얘기를 꺼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MBTI 얘기를 하다 그랬구나. MBTI 할 때 검사를 할 때 어떤 검사가 되게 익숙해지면 해당 검사에서 예상하는 결과를 받아내기 위해서 내가 되게 이타적인 사람이라는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내가 실제로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예상을 해가지고 찍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험이 익숙해지는 경우에 새로운 검사를 만들어서 이 사람이 예측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검사를 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검사 도구를 개발할 때 이런 공인타당도 같은 거를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미 개발되어 있는 검사하고의 상관은 있으면서 사람들이 본 적 없었던 새로운 문항으로 검사를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들 있는 데서 막 말 많이 하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사회를 부탁해. 결혼식 사회. 결혼식 사회를 보러 가면 이제 애들이 그 사회를 부탁하러 보통은 예의를 차린다고 저를 찾아와가지고 따로 뭐 밥을 사주거나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밥 사줄 때 내가 너무 조용하니까 애들이 막 당황하는 거예요. 이거 괜찮을까? 결혼식 때 이렇게 해도 될까? 보통 그렇더라고요. 새로운 모습을 많이 알게 됐다.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자, 추정 방법은 기존에 개발된 검사하고 상관계수를 추정해가지고 구한다. 장점은 통계적이라고 했으니까 객관적 정보가 나타난다는 게 장점이고, 단점은 만약에 기존의 타당성을 입증받은 검사가 없어. 요즘 여러분 그 신문에 보니까 코인 투자 광풍 뭐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과연 코인이라는 것, 가상화폐, 혹시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 잠깐 손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아무도 없으세요? 정말로? 아빠네는 그래도 좀 있었는데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여러분 없으실까요? 이 가상화폐 같은 거를 보면은 새로 상장하는 뭐 코인들도 있죠. 이걸 진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런 새로 상장하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 이게 실효성이 있는 코인인지 없는 코인인지를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입증을 받은 뭔가 금융상품, 예를 들어서 뭐 펀드라든지 인덱스 펀드 같은 거 있죠. 뭐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 같은 거 같은 경우에는 얘는 결국에는 지수를 따라서 움직이니까 얘가 올라가면 얘도 같이 올라가고 얘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거니까 장기적으로는 얘가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근거가 있잖아요. 이미 이렇게 근거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정도가 안 된 거죠. 새로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입증을 받고 있는 검사가 없는 경우에 공적으로 인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이거를 잴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다는 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예측 타당도인데요. 예측 타당도라는 거는 앞에서 계속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다음 시점 요거 할 수 있는가. 운전면허 시험을 봤다. 그럼 이 사람이 진짜로 일을 잘할 수 있는가. 이거를 보는, 아니, 일이 아니라 운전을 잘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아교육 임용을 봤어요. 유교 임용을 봤어. 그럼 이 임용 시험이라는 건 미래 시점에 진짜로 이 사람이 유치원 교사로서 일을 잘하는지를 보면 되겠죠. 유치원 교사로서 일을 잘하는가. 이거를 보는 거죠. 미래의 어떤 시점을 예측하는 거. 이게 이제 예측 타당도라고 부르고요. 미래의 행동이나 특성을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하느냐. 이거를 말한다. 제작된 검사에서 얻은 점수하고 미래의 어떤 행동의 관계. 그래서 뭐 조종사 시험, 수능 시험. 수능을 잘 봤어요. 대학에 와서 공부를 잘할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임고를 잘 봤어. 유치원 선생님으로서 탁월한 영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추정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봤을 때 일단 먼저 검사를 실시해요. 운전면허 시험을 봤어. 이게 이제 검사를 실시한 거죠. 시간이 지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운전을 잘하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거예요. 행위를 측정. 그렇죠? 여기 운전면허 시험을 봤으면 진짜로 운전 잘하고 있는지를 봐. 그래서 검사 점수하고 미래 행위의 상관관계를 추정하는 거죠. 어떻게 상관관계를 추정할까? 상관계수를 통해서 추정한다. 상관계수는 앞에서 계속 얘기했죠? 그냥 그 통계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실제로 그걸 잘하고 있는지 상관관계를 통해서 추정을 하는데 장점은 또 이제 통계적이니까 그 장점이 있는 거죠. 객관적으로 보인다 하는 장점이 있고 과학적으로 보인다. 이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타당도가 과소 추정되는데 이유는 운전면허 시험을 만약에 떨어졌어요. 그럼 떨어진 사람이 운전할 수 있나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자료가 이게 지금 우리 학교 자료인데 여기 보면은 이게 전공 성적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전공에서의 그 역량 점수 뭐 이런 거거든요. 결국에는 전공 성적이 높으면 높을수록 전공에 대한 역량도 높아지겠죠. 근데 일정 수준 이상의 학생들만 뭐 장학금을 받거나 어떤 혜택을 받는다고 했을 때 여기만 딱 떼어서 보면 여기만 보면은 전체를 봤을 때보다 이런 선형으로 올라가는 경향성이 조금 덜해지는 걸 볼 수 있죠.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가 잘려 있기 때문에 여기만 보고 시험은 여기를 넘어야지만 통과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점수를 통과한 사람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만 딱 놓고 보면은 기존의 선형성이 이 정도로 강했던 것들이
희미하게 이렇게 되는 걸로 바뀐다. 그래서 타당도가 과소 추정되는 경향성이 있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타당도를 이해할 때 주의할 점은 이 타당도가 숫자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당도가 검사 결과에 대한 내용이지 이게 검사 전체에 대한 걸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의 인성을 평가한다라고 했을 때 이 점수가 이 사람 인성의 전부를 나타내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인성 검사를 해서 나온 점수가 이 사람의 인성이 좋다 나쁘다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가 없죠. 제가 2011년 정도에 가연 아세요? 가연? 결혼정보회사. 여기서 하는 무슨 신랑감 테스트 했는데 15개 등급 중 14등급이 나왔어요. 왜냐면 월급이 당시에 50만 원. 키, 몸무게, 모든 것이 최악이었어. 뭐 이렇게 되니까 14등급이더라고요. 이게 14등급이라고 해서 과연 내가 진짜로 14등급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맞선 시장에서는 선을 보러 나가는 사람들 중에서는 안 좋은 상품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내가 안 좋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나는 좋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결국 제 아내는 저랑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서로 그런 것들을 찾아냈으니까 요게 이 14등급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 시험에서의 점수지 이게 어떤 나를 나타내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 결혼정보회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사람은 어떤 거죠? 키도 크고 돈도 잘 벌고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고 능력도 좋고 뭐 다 좋은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높은 점수를 받겠지만 이 사람이 과연 내 신랑으로서 적절한가, 내 아내로서 적절한가 라는 거는 이제 다른 의미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랑 결혼하면 피곤할 수도 있잖아요. 라고 이제 자기 위안을 해보는 거죠. 나도 막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지. 요 검사 자체 요거를 전체를 대는 건 아니다. 결혼에 대한 만족도. 이 높은 사람이랑 결혼을 했다고 해서 진짜로 그 결혼 만족도가 높느냐 이건 다른 문제일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다른 문제라는 거죠. 검사 자체와 관련된 게 아니라 이 결과를 해석하는 것에 대한 타당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 타당도는 정도의 문제지 뭐 어떤 검사든지 타당도는 존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냥 여러분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를 뭐 아주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 평가 도구의 목적에 따라서 성취도 검사 같은 경우는 내용 타당도를 하는 거죠. 가령 여러분들이 뭐 중간고사를 낸다, 중간 기말고사를 낸다라고 했을 때 내용 타당도를 딱 검정하고 보면은 내용적으로 다 배웠던 게 나왔네 이렇게 하는 거죠. 적성 검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라 뭐 내가 실제로 흥미 검사를 해봤더니 이런 직업에 흥미를 가지고 있어. 그랬더니 미래에 내가 이 일에 갔을 때 되게 만족해하면서 잘해. 그런 거를 이제 예하원 타당도를 보는 거고요. 인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구인 타당도, 요거를 잘 구성하고 있는지를 본다. 라고 이제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니고 가능하면 모든 방법으로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 좋다. 원론적인 이야기죠. 원론적인 이야기.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하면 다 하는 게 당연히 좋죠.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다 담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저도 해보고 싶었어요. 질문 있으신 분 없으세요? 없으면 됐어.
죄송합니다. 그 질문 없으시면은 수업 여기까지 할까요? 예, 그럼 수업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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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